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홍천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등 안동시 전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동구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추락한 30대 남성이 사고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8년까지 미국에 약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산불이 아닌 걸까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으로까지 번지며 그 큰 안동시 주민들에게까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경남 산청은 닷새째, 경북 의성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면서 이제는 인근 안동, 심지어 청송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 신문왕, 그러니까 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공사도 산불에 완전히 소실이 돼버렸죠. 이렇게 피해가 큰데도 경북 의성은 아직도 진화율이 가장 낮은 상태. 취재기자가 그곳에 나가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 아직도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군요. 어우, 시뻘겁니다. 네, 저는 지금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길이 산을 따라 내려오고 있고 일대는 온통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매캐한 냄새로 인해 마스크 없인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곳 의성에서 산불이 난 지 나흘째입니다. 오늘도 주민들은 다급하게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오빠 일단은 나오라고. 거기 서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일리 거기 불 붙었잖아.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14,500여 헥타르에 달하는데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이 불에 소실된 셈입니다. 불길은 인접한 안동시는 물론이고 청송군까지 위협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10여 킬로미터 앞까지,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 약 4km 앞까지 산불이 덮쳤습니다. 이번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 울진 삼척 산불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인데요. 이 불로 서산 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부터 청송 나들목 구간이 전면 통제됐고 안동에서 경주 구간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진화율은 62%로 오전보다 올랐지만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예보되어 있어 현장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죠. 그곳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불이 난 지 닷새째로 접어든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의 진화율은 90%지만 여전히 꺼야 할 불의 길이는 약 5km에 달합니다. 울산 울주 산불은 진화율이 98%까지 올라갔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화율은 90% 초반까지 떨어졌고 산불 영향구역은 460여 헥타르, 잔여 불의 길이는 1km까지 늘어났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들으셨듯 이번 산불의 문제는 강풍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불이 무슨 점프를 하듯 이산 저산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진화하면 저기 불이 옮겨 붙는 식으로요. 특히 한때 우리나라의 명산 지리산 국립공원 500m 앞까지 불이 접근하면서 산골 마을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인근인 구곡산에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강풍이 불자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대형 군용 헬기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산림청 헬기도 빨간색 산불 지연액체를 뿌려 산불 확산을 막습니다. 불이 난 지 닷새째지만 가까스로 끈 불이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불은 구곡산에서 잘못하면 바람이 불면 국립공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불은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곡산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지점까지는 직선거리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왕봉으로 상징되는 천혜의 명산 지리산 바로 앞까지 화마가 접근한 겁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이곳 두루마을에서 불이 살아난 구곡산까지는 직경 2km가 되지 않습니다. 연기가 살아오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집을 버려두고 마을 해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관에 모이라고. 그래서 어진이 와서 이 밤을 새우고 그래갖고 여기서 집이 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죠. 경상남도는 지리산과 가장 가까운 산불 현장에 헬기를 집중 투입하는 등 산불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산불을 그나마라도 잡을 수 있었던 데엔 산불 특수진화대의 역할이 컸습니다. 산이라 소방차도 못 가고 연무와 바람으로 진화 헬기 투입도 어려웠거든요. 마을 앞까지 온 불을 끄기 위해 25도가 넘는 기온에도 물통을 메고 무거운 호스를 들고 산으로 뛰어든 사람들. 심우영 기자가 이들의 목숨을 건 진화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깊은 산속 강풍을 타고 온 도깨비불이 마을 뒤편 야산을 덮칩니다. 소방차는 갈 수 없고 강풍에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 진화대원들이 힘겹게 가져온 호스를 화염을 향해 뿌립니다. 산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마스크 위에 방독면까지 쓴 탓에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왼쪽 발목이 접질러진 상황에 산불 끌 때 다 힘들죠. 다 힘든데 그래도 제복 입고 전국에 435명밖에 못 입는 제복이잖아요. 의성군 안평면의 또 다른 야산. 진화대원들이 산길을 오르던 중 대피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칫 불길에 갇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 2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산에서 탈출합니다. 굴뚝 현상으로 바람이 활 타면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쉴 틈도 없이 산불이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또다시 출동합니다. 이곳은 의성군 병반마을입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쳐 주택이 불타고 있는데요. 긴급 출동한 진화대원과 소방차들이 불을 끄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악전고투는 밤에도 이어집니다. 능선을 따라 불길이 다가오자 두 다리로 버틴 채 사력을 다해 불길을 잡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용암처럼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목숨을 내건 진화대원들. 산불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늘도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이렇게 총력을 다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장비나 인력은 너무 열악합니다. 핵심 장비인 진화 헬기는 3분의 2가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고 3분의 1은 있어도 띄우질 못하는 상태. 또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입니다. 예산이 늘고는 있다지만 노후 장비를 다 교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홍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현장에 주로 투입되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 KA-32 카모프입니다. 한 번에 물 3,000리터를 담을 수 있어 핵심 장비지만 산림청이 보유한 29대 중 8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14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산림청은 부랴부랴 헬기를 빌리는 방안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형 헬기를 확충을 하도록 하고 해외 임차 헬기 2만 리터에 해당되는 3대가량을 저희들이 봄철에 임차를 해서 노후화도 문제입니다. 카모프 헬기 24대를 비롯해 전체의 66%에 달하는 33대가 도입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상작전의 핵심인 산불 진화 차량 역시 140여 대 중 30여 대가 사용 가능 기한인 10년을 넘겼습니다.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합니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는 9,600명 정도지만 기간직으로 운영되고 평균 연령은 60대를 넘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헬기에서 하강해 진화 작업을 하는 공중진화대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장비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요. 연령대나 이런 훈련 상황이나 직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좀 열악한 상황이죠. 우려가 커지자 올해 127억 원의 예산이 장비 현대화에 투입되지만 노후 장비가 워낙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한 바람까지 전국 곳곳에 몰아쳤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크레인이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박스가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가운데 도로 한편에서 구조물이 붕괴합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뛰어다닙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시 구로구의 한 건축물 지붕 일부가 강풍에 부서져
도로와 전신주로 추락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전역에선 가로수가 쓰러지고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해당 교회 입간판은 이곳에 고정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태풍급의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현재 근처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선 거대한 크레인이 강풍에 넘어져 40대 작업자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 쓰러질 때 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좀 꺾여서 쓰러지고 저기 보시면 무게 중심장면 뒤에 돌 매달잖아요. 떨어지고. 전국의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서 20m인 강한 바람이 불었고 특히 충청권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이번 강풍은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에서 불어온 바람이 좁은 틈으로 합류해 마치 빌딩풍처럼 전국에 불어닥치면서 발생했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며 기압차가 커지면서 26일 수요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5mm에서 20mm 수준에 그치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는 계속되면서 산불의 기세는 당분간 누그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저녁 속보로 전해드렸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에 빠졌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주민들은 전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민원까지 넣은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도로 11m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현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먼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앞서 달리던 SUV 차량이 위로 튀어오르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추락합니다. 잠시 뒤 인근 도로와 인도가 또다시 무너지며 나무가 쓰러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놀라 대피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지름 20m, 깊이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40대 차량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지직하면서 펑 소리가 나서 나는 아주 차가 으스러졌는 줄 알았어. 막 나가보니까는 그 싱크홀이. 싱크홀에 추락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방당국의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사고 현장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바닥 균열 등이 발생했고 지하 탱크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 지난 6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고 주유소에 있는 그 기둥 구조물이 떨어지고 그랬으니까요. 2월 달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해갖고 3월 달에 완전 확 벌어진 거죠. 서울시는 2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지만 집안 치마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유소 내에 계측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주기적으로 검측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싱크홀이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학교 4곳은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다 선생님이 다 조심해 얘들아 이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길 걷는데 싱크홀 하면 빠지면 못 나오는 거니까. 서울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꺼져버린 땅은, 그 흙은, 그 토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아래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 뚫어놓은 공간으로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어디서 흘러왔는지 알 수 없는 물까지 차오르며 사고가 나기 직전 공사 현장 인부들은 급박하게 대피를 해야 했죠. 건설사 취재 결과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원래 지반이 약해서 터널을 뚫을 때도 굴착기를 이용해 긁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11m 아래에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열차 선로를 위한 높이 7m 터널이 뚫려 있었는데 이 터널 천장 부분이 무너지면서 공사 현장으로 6,400톤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래로 내려앉은 토사 때문에 도로 바로 밑에 큰 구멍, 싱크홀이 생겼고 결국 도로까지 무너진 겁니다. 지하철 공사하고 연관성을 완전히 100%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요. 종합적인 정밀 조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봐야지. 이곳은 원래도 지반이 약해 건설업체들은 발파가 아닌 긁어내는 방식의 굴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겼거나 지하에서 물이 흘러나와 흙을 쓸어내리면서 땅이 꺼진 걸로 추정됩니다. 싱크홀 발생 직전 공사 현장에 물이 보이자 터널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지해 대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질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는 지하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 막는 거가 제대로 제 시간에 못하면은 들어오죠. 서울시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사고 현장에 대해 지표 투과 레이더, GPR로 점검을 했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집안 침하 사고는 올해만 벌써 10건째로 2018년 이후 7년 동안 매년 평균 19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건데 1심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안 쳤다는 부분은 유죄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죠. 국토부의 협박도 없었다고 봤고요. 2심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시율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심 재판을 가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김 씨를 경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일 때야 알았다는 취지의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내일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핵심 쟁점은 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런 판단이 나왔던 이유, 배경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씨를 정말 몰랐는지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네. 먼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부터 보면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을 세 갈래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출장 중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소 이후 알게 됐다. 이렇게 세 발언으로 구분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발언인 출장 중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은 전체를 유죄로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심 선고 얘기고요.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은 그 뒤에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먼저 2심 재판은 결심 공판까지 6차례로 진행이 됐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재판입니다. 당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다시 정리해서 공소장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유, 의도 뭘까요? 먼저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양측에 대한 해석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기소 사실을 재판부가 특정해달라고 한 걸 보면 유죄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에 공소장에 석연찮은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발언보다는 전체 유죄 판단을 받았던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 스스로도 법정에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는데요. 최후 발언 때 이 대표는 협박 발언은 과하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느냐,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 만약 1심보다 형이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 입장에선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낮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 여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상고받아서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안감을 안고 선고를 뛸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적 제거용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지난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꼬집었죠.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에 말을 아낀 대신 민주당은 당 차원의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검찰의 억지 기소라면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1심 결과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판결을 했다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재판 등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에도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이 법리 다툼만 해가지고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당 입장에서 원치 않는 중형이 유지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의원들의 법원 출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상당수 의원들은 법원을 찾아 이 대표 무죄 주장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게 당연하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설치한 것을 두고 선거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장외 투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다시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장외로 나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대표가 갖은 수단으로 800일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재판부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입니다. 원내에서도 거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정재 의원은 유죄가 되면 방탄복 두세 겹은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상황,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오늘 나온 민주당 반응 중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자칫 음모론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 계엄 사태를 처음 예견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어젯밤에 자신의 SNS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헌법재판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동안 검찰 비판을 주로 해왔던 민주당이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는데요. 이 김민석 의원, 지연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서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동시 재거론까지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요, 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도 이거 일리 있는 의혹 제기다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번 주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국민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선거 직전이잖아요. 이 직전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만일 있을 유죄 판결까지 염두에 뒀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법부 판단에 이 대표가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추후 여론전을 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대표의 재판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미뤄지는 점을 꼬집고 헌재를 겨냥해 빠른 결론을 촉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요,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서 사법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셈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혹시 당이 흔들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일단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과 같은 중형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주류 의원들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리더십이라든가 이 정당성, 당위성, 더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잠깐만요. 저거 어떻게 해석하면 당 차원에서 플랜 B가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플랜 B가 없다라기보다는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비명계를 포함해서 범야권에서 당장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면 이 대표를 최대한 빨리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당 안에서 나옵니다. 국회 다수당의 대선 후보로 뽑힌 인물을 선거 직전에 사법부가 과연 멈춰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도가 담긴 주장인 거죠. 그런데 비명계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경선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이거 경선 이 대표 대관식 아니냐, 이런 반발까지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대체 언제 나올까요? 헌법재판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해왔던 통상적인 재판 선고를 이번 주에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주 목요일은 윤 대통령 선고를 하기 어렵겠죠. 이번 주를 넘겨 4월에 선고를 할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정기 선고를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차례 정기 선고를 해왔습니다. 이날 정기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목요일에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헌재가 만약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면 오는 28일 금요일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의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추안 접수 이후 100일을 넘겨 역대 대통령 중 최장 심리 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여러 해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세부 쟁점을 두고 여전히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은 정했지만 별개의 의견을 내기 위해 고심을 이어가느라 평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반대 단식을 외치던 시민단체 회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단식을 중단해달라고요. 또한 자유와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간 헌법재판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왔던 터라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탄핵 반대 단식 중인 시민단체 간부 전모 씨에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단식 만류 뜻을 전했지만 전 씨는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전화로 윤 대통령과 전 씨가 직접 통화했다며 윤 대통령은 숭고한 뜻에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전 씨의 건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헌재 앞에 다른 시민과 청년들도 걱정이라며 건강해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단식을 중단하지만 선고 때까지 헌재 앞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권 관계자는 오랜 단식을 걱정한 거라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는 엄포와 함께요. 분명히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판결에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이면엔 헌재 판단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헌재에서 지적한 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탄핵 기각 결정은 나왔지만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게 아니라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지키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MBN에 한덕수 총리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계속 구두로 임명하라고 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한 광화문 천막 당사를 장외 여론전의 거점으로 삼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물론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촉구했습니다.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만이 아니죠. 민주당은 앞서 탄핵안을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그대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대선 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당내 자성론이 큰 데다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라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탄핵 절차는 추진되고 있는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이 자동으로 보고되면 72시간 내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9번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내 자성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MBN에 대통령 탄핵 인용과 대선 승리 두 가지 중 어디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초선 의원은 탄핵의 실익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만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생긴 거지. 국민들의 삶에는 어쨌든 플러스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껴야죠.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된다면 추가 탄핵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는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 극한 정쟁을 고려해 추가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집착은 중병 중증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는 국회의장에게 있다면서 화살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와서 최 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보복에 불과하다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탄핵 강행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중병, 중증 상태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재명 대표의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은 민주당의 오기라며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기로 또 최상목 우리 장관까지 줄탄핵하겠다? 결국 이게 사실상 국헌문란 행위 아니냐. 국헌문란 행위의 수괴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 아니냐.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조급해하는 것이라며 줄탄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화물차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트랙터를 타고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충돌 우려 등 긴장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경기 과천을 잇는 남태릉 고개에 트랙터를 실은 화물 트럭들이 진입합니다.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차됐고 인간벽을 이룬 경찰들이 트럭 주위를 둘러쌉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농은 애초 트랙터 20대와 트럭을 타고 광화문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은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전농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농은 트랙터를 화물 트럭에 실어서 가겠다며 다시 서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차량을 막아선 경찰은 화물칸에 실린 트랙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동을 않겠다고요. 그러면 일단 내리기만 해달라고요. 여기다 주차는 불법 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집회 장소도 아니고. 전농 집회와 불과 40m 떨어진 곳에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고 다행히 탄핵 찬성 측과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태릉 일대에 기동대원 1,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린 전농 측 참가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음주운전과 미신고 숙박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또 입건됐습니다. 이번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피해자 신분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2019년부터 수년간 서울과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숙박업 여고 신고 왜 안 하셨나요?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최근 다혜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다혜 씨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가 해외 이주 과정에서 2억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를 출소환한 바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디자인 값으로 지불한 것과 관련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혜 씨에 대한 수사나 소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의대생 절반이 돌아왔다지만 이건 바꿔 말하면 아직 절반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도 되죠. 대학가 시선도 더 이상 곱지 않습니다. 단지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휴학 특례를 적용해주거나 재적 처리를 미뤄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절반 이상이 돌아와 현재까지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는 연세대 의과대학. 하지만 수업 참여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학내 구성원들도 불만이 쌓여갑니다. 학생들도 학교나 그런 나라의 상황에 맞게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나머지 의대생 아닌 사람들은 좀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은 의료인을 꿈꾸는 간호대 학생들은 의사 배출이 늦어지면 환자 피해가 커질까 걱정입니다. 환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될 거란 생각도 저도 들기도 하고. 대학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학생을 제적하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는 미복학 학생의 제적을 통보했고 나머지 의대도 같은 방침입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집단행동 미참여자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 스태프의 폐쇄 여부를 내일 심의합니다. 반면 강경파 의대생들은 제적이 되면 소송하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어렵지 않을까. 학생이 이긴다는 거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서 이렇게 표칙을 어긴 거잖아요. 법원에서 잘했다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죠. 이번 주 전국 의대 절반이 복학 신청을 마감해 교육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학사 복귀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귀가하던 20대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호흡까지 멈춰버렸습니다. 다급해진 아버지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량 조수석에서 누군가를 빼내 급히 파출소 건물로 들어갑니다. 의식을 잃고 호흡도 끊긴 채 축 늘어진 여성. 여성을 파출소 바닥에 눕힌 경찰관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다른 경찰관은 119에 구조 신고 전화를 겁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1분 만에 다행히 호흡이 돌아온 여성.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자 경찰관들이 여성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10분 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을 앓던 여성은 일하던 카페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귀가하다 호흡을 멈춰 아버지가 이곳 가까운 파출소로 데리고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무조건 호흡을 먼저 돌리는 게 급선무라 생각이 들어서 지체 없이 CPR을 시행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여성과 가족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MBN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 보여드리는 기획 무조건 살린다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회에는 1년 전 집단 사직으로 전공의가 모두 사라지며 달라진 요즘 대학병원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가 없는 상황에서 잇몸으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최은미 기자가 그곳에 치열한 하루를 담아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한 수술실. 엉덩이 관절이 망가진 75세 어르신 수술이 한창입니다. 이 환자는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합니다. 황지호 교수의 오늘만 3번째 수술. 1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이틀 나눠서 수술했지만 지금은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일주일치 수술을 하루에 몰아서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방 상황이나 마취를 바로바로 못 해주기 때문에 부러져서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늦어지는 거죠. 수술 하나를 끝내자마자 응급처치실로 향하는 이동진 병원장. 응급 환자 소식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서울대, 고대, 한양대 마지막에 여기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만. 아, 오늘 아침에 벌써 4군데를 들렸다. 여기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없어서. 여기서도 치료가 안 됐으면 진짜 그러면. 그렇죠. 수술실에 있는데 제가 마침 오늘 당직이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가 왔는데 우리 병원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근데 원장님도 당직을 서시는 거예요? 아, 저도 똑같이 씁니다. 예.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수술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반대편 수술실에선 마취과 의사가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가 직접 환자의 다리를 마취하고 있습니다. 찌릿하면 얘기해주세요. 지금 괜찮으시죠? 네, 마취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수술실 전문 간호사하고 우리 스크럽 너스하고 셋이서 수술했네요. 원래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것도 뭐 한 4명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인데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직접 배우신 거예요? 네, 배웠어요. 그 수술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골절 있으시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취가 안 되면 수술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치료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병동으로 향합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요새는 이렇게 다 바로바로 나와요. 네. 훌륭하십니다. 나이는 많고 염증이나 생긴다 하면 그때는 그걸 발목을 잘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겁도 있었죠. 마침 그래도 교수님이 자리에 계셨길래. 어느덧 어둑해진 시간. 당직 교수가 머문다는 연구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 네. 바로 오셨네요? 네. 그냥 이게 연구실이에요. 연구실을 이렇게 개조한 거죠. 저 침대를 놔서 당직하고 이러면 여기서 좀 자고요. 당직이면 당일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를 꼬박 세운 뒤 그날도 평소처럼 근무해야 합니다. 6시부터니까 아침? 네. 그렇게 하고 다음날 화요일날 6시에 끝나는데 화요일날 또 진료가 있으니까 진료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원래 화요일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오픈 없어. 어디 뭐 교정. 허기진 몸과 마음은 중국 음식으로 채웁니다. 그래도 힘든 월요일 수술 이후에 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네? 이렇게 나는 맛 없어. 내가 이거 집에서 저 와이프랑 같이 먹고 싶어요. 애들이랑.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면 사직한 전공의들이 더 생각납니다. 일이 너무 많아. 이제는 조금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진짜?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뭐 들어와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게 우리도 알고 전공의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예전의 그런 시스템으로는 아마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뭔가 개선돼야죠. 그렇게 하루가 끝나나 했지만 허리 왔나요? 응급실로 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허리 다친 환자 왔다고. 끝났어 이제.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돼서 됐으면 좋겠어요.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잇따른 투자 보따리에 흐뭇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게 관세 효과라며 자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용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 우리 돈 약 31조 원을 투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직접 연설을 요청했습니다.
And what I'd like to do is I'd like to ask the executive chairman to say a few words, and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현대차 그룹의 투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과 물류,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까지 다각도로 진행됩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에는 제철소를 지어 자동차 공급망을 확보하고 조지아주에는 자동차 공장을 증설합니다. I'd like to personally invite you to visit one of our state-of-the-art manufacturing facility and see firsthand our commitmen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merican workers.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관세 효과라고 자평하며 미국에서 생산한 현대차 그룹의 제품은 무관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있으면 직접 자신에게 말하라며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nd I have to tell you that if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permits, which you won't, come see me. I'll get them for you immediately. All right? But you're not going to have any trouble. 이제 관심은 다음 달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수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어수선한 국내 상황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음에도 아직 그 누구도 접촉하지 못했지만 결국 우리 기업이 물꼬를 튼 거죠.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와 철강의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 건데 국내 다른 기업들의 고심도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미국 수출량은 약 97만 대, 판매량은 사상 최대인 약 17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엘라베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 그리고 현지 시간 26일 준공식을 갖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까지 더해 앞으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수출 물량보다 많은 120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All of these efforts will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 궁극적으로는 최대 해외 사업국인 미국에서 톱티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게 현대차 그룹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루이지애나주에서 제철소까지 들어서 연간 270만 톤 이상의 철강이 생산되면 25% 관세 파고를 피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통한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투자를 검토하는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상황.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발효가 임박해오면서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물가가 줄줄이 뛰어도 그래도 축산물 가격은 안정돼 다행이었는데 이제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달걀은 미국이 매달 1억 개씩 수출을 해달라고 해서 삼겹살은 소비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구제역까지 가축 전염병도 확산하는 추세여서 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달걀 매대. 장 보러 오는 오후 시간임에도 비교적 한산합니다. 달걀 한 판에 대략 8,000원, 도매가 기준으로도 한 달 만에 13%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은 선뜻 집어들기 부담스럽습니다. 계란 같은 것도 이제 30판짜리 한 판 사는 것보다 그냥 20개짜리 사서 가격도 이제 할인되는 거를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달걀 소비가 늘어난 것. 설상가상 달걀 가격이 치솟은 미국에서 한 달에 1억 알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뛴 겁니다. 국내 하루 계란 생산량은 4,800만 개로 국민 한 명당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자급률 10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본격화한다면 계란값이 더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 삼겹살 가격도 100g당 2,576원으로 평년보다 18%가량 높아졌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최근 경기 양주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남권에선 한우 구제역도 확산 중인데 축산업계는 당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뭐 조금이야 있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시 또 원상 복구 해버려요. 다만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하면 비교적 잠잠했던 축산물 가격까지 들썩일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대학생이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가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데 말이죠.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한인 사회에서는 여권을 찍은 사진이라도 갖고 다녀야 한다는 지침 아닌 지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아닌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나온 요원들이 컬럼비아 대학원생인 마흐무드 칼릴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칼릴은 2022년 학생 비자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받았지만 가자지구 반전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This is a movement, an anti-war movement. We have sparked similar Gaza solidarity encampments across the nation and even across the globe. 컬럼비아대 3학년인 한국인 정모 씨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 씨는 7살 때 부모님과 미국에 건너간 후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었는데 이민세관 단속국은 정 씨 부모님 집과 대학 기숙사를 수색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에만 참여한 평범한 학생이고 시위를 조직하거나 집행부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또 자신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도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불안감 당연하게 높아져 있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화기에다가 등록을 시키라고. 그래서 아이스한테 걸리면 그걸 배시하라고. 뉴욕 총영사관은 이민단속국과 연락하면서 정 씨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찾아가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이 열립니다. 멘토들의 멋진 강연은 기본, 올해는 청년 장학금 1,000만 원의 주인공도 찾습니다. 그 현장에 유승우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올해 MBN Y 포럼이 열리는 고려대 화정체육관입니다. 오는 28일 세상을 물들일 주인공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세상을 물들여봐 페인트 유어 컬러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Y 포럼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추성훈 종합격투기 선수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꾸려졌습니다. 특히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번 Y 포럼 현장 곳곳에서 참여형 이벤트 Y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Y 챌린지는 연사들과 함께하는 정답 없는 퀴즈쇼와 미니게임 이벤트 쪼만한 운동회로 이루어집니다. 각 세션과 공연, 정답 없는 퀴즈쇼는 체육관 안 주 경기장에 마련된 본 행사장에서 진행됩니다. 총 8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쪼만한 운동회는 체육관 밖 야외 행사장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참여하면 크레딧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개인전은 물론 3개 팀으로 나눠져 단체전에도 참여합니다. 개인전 최종 우승자는 청년장학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되고 단체전 우승팀에도 특별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요즘 완전 추성훈 씨 유튜브에 빠져서 매번 보고 있거든요. 평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기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도 Y 포럼 현장에 깜짝 등장해 세상을 물들일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Y 포럼 사전 등록은 내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한국 수영의 간판 김우민이 세계선수권 2연패를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우민은 그제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500m에 이어 오늘 800m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더 힘을 내는 2001년생 뱀띠 수영 스타 김우민을 이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승 시작부터 선두로 치고 나선 김우민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독주를 시작합니다.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800m에 출전한 김우민은 경쟁자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첫날 15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김우민은
자신의 주력 종목인 400m를 앞두고 2관왕에 오르며 한국 수영의 간판다운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준비한 거랑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완벽한 컨디셔닝이 이루어진다면 800m나 1500m도 훨씬 좋은 기록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금메달과 파리올림픽 동메달을 거머쥔 김우민의 올해 목표는 세계선수권 2연패입니다. 앞으로 있는 큰 메이저 대회들이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단 뛸 수 있는 종목을 다 뛰고 싶은 게 일단 목표이고. 새해 첫 실전 무대에서 건재함을 과시한 김우민은 오는 7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또 한 번 금빛 물살을 가르며 한국 수영의 황금세대다운 활약을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없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공기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황사까지 날아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따뜻할 텐데요. 내일 중부지방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1도, 대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26도,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